결혼 5년. 나의 인내가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남편 최현우는 우리가 집을 사려고 모은 계약금으로 애인을 데리고 발리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전신마비로 히스테리만 남은 그의 어머니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울긴 왜 울어? 그 인간 엄마 깨끗하게 씻겨서 손 벌릴 줄밖에 모르는 내 시동생 집 앞에 데려다 놔. 제일 비싼 아파트라며. 이웃들 다 보게. 처음엔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시동생 부부의 경악하는 얼굴과 이웃들이 치켜든 핸드폰을 보기 전까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승자가 되는지였다. 암모니아에 코를 찌르는 냄새와 배설물의 비린내가 수만 개의 바늘처럼 콧속을 파고들어 뇌를 찔렀다. 나는 숨을 참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익숙하게 시어머니의 몸밑에 깔린 방수 패드를 걷어냈다. 예상대로 또 엉망진창이었다. 누런 오물은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잠옷 바지에까지 묻어 있었다. 아이고, 또 쌌네. 유진아, 내가 뭘 잘못 간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순진함과 교활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불평했다. 눈빛은 흐리멍덩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영악함이 번뜩였다. 또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이런 소리 없는 학대는 그녀의 일상적인 소일거리가 되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금방 새 것으로 갈아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평온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나를 감정이 마모된 로봇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앙상한 시어머니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무게가 내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더러워진 시트와 바지를 소독약에 담갔다. 모든 과정에서 속이 뒤집혔지만 얼굴에는 조금의 혐오감도 드러낼 수 없었다. 내가 눈썹 한 번 찌푸리면 그녀는 곧바로 하늘이 무너져라 울며 불효를 저지른다고 비난할 테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최현우였다. 액정에 떠오른 내 사랑 남편이라는 5글자가 지독한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자기야, 바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봄날의 햇살 같은 그 목소리도 내 주위를 감싼 악취를 흩어내지는 못했다. 응, 어머님 시트 갈고 있어. 최대한 지치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고생 많네. 어머니 오늘 어떠셔? 힘들게 안 하시고? 아니, 괜찮으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 엄마가 나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똥오줌을 여기저기 묻혔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는 그저 엄마도 환자잖아. 자기가 좀 더 이해해줘.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잖아 우라고 할 뿐이다. 다행이다. 내가 지금 프로젝트가 좀 급해서 이번 주는 계속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자기 혼자 어머니 돌보느라 힘들 텐데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꼭 제대로 보상해 줄게. 맛있는 거 사주러 갈게. 알았어. 일에 집중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자.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또 야근, 또 프로젝트. 시어머니가 쓰러진 이후로 그의 자근은 일상이 되었다. 이 집은 마치 그에게 어머니와 나를 보관해두는 창고 같았다. 오물로 뒤덮인 시트를 문지르자 차가운 소독약이 손가락 마디에 갈라진 상처를 파고들었다. 돈을 아끼려고 늘 가장 싼 세제를 샀고 내 두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누렇게 뜬 얼굴을 보았다. 어느새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겨우 34인데 50살 먹은 노파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광화문 IT 회사 팀장인 최현우는 여전히 훤칠하고 멋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였다. 그의 빛나는 모습이 나의 청춘과 존엄을 갈아 넣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경기도 일산에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며 악착같이 돈을 아껴 공동명의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았다. 이 시간만 버티면 우리 집이 생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며칠 후, 최근 부동산 시세가 궁금해져 습관처럼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우리 예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통장에서 자그마치 1억 원이 사라져 있었다. 그건 우리가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새 옷 사는 것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나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통장에 있던 돈 1억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미안함이 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유진아. 미안해. 말을 못했네. 현준이, 걔 결혼하잖아.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라다고 해서 일단 빌려줬어. 알다시피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금방 자금 돌면 갚는다고 했어. 최현준, 내 시동생. 백수의 눈만 높은 남자. 현우가 말하는 조금 모자라다는 말을 나는 100%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뭘 어쩌겠는가. 이 집에서 현우의 말은 곧 법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삼켰다. 아,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건 내 미래의 모든 희망이었다. 그렇게 그의 가벼운 한마디에 빌려준 돈이 되어버렸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현우의 체면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날 사랑하고 이 가정이 존재한다면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현우 동료의 아내였다. 그녀는 SNS에 자기 삶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나는 무감각하게 핸드폰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 눈이 그대로 꽂혔다. 사진의 배경은 발리의 인피니티 풀이었고 석양이 하늘을 화려한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영장 안에서 최현우는 상의를 벗은 채 탄탄한 근육을 햇살 아래 빛내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안겨 있었다. 비키니 차림의 여자는 눈부시게 환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현우의 가슴에 다정하게 얹어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칵테일 잔을 들어 현우의 잔과 부딪히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천국에서 휴가 중 샵사인 발리 샵사인 럭셔리 리조트 샵사인 럽스타그램. 사진의 위치 정보는 선명하게 발리 물리아 리조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게시 날짜는 현우가 내게 급한 지방 출장을 간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쿵 머릿속의 모든 신경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야근, 출장, 동생 집 문제,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집 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천국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바보는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그의 마비된 어머니의 똥오줌을 치우고 있었다. 온몸이 텅 비어버린 목각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만 번져나갔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된 순간 5년간 쌓아온 서름과 절망이 마침내 둑을 무너뜨렸다. 엄마, 단 한마디를 내뱉고는 길 잃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위로를 받을 줄 알았다. 내 불쌍한 딸이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울긴 왜 울어? 눈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울음이 목구멍에 걸렸다. 박유진,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그 눈물 그쳐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현우, 그 인간이 너희 돈 들고 나가서 바람 피운 거지?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본 사람처럼. 잘 됐네. 엄마의 말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첫째, 내 시어머니 깨끗하게 씻겨서 그 사람이 가진 옷 중에 제일 좋고 점잖은 옷으로 갈아입혀. 초라해 보이면 안 돼. 불쌍해 보여야지. 둘째, 핸드폰으로 제일 비싼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휠체어째로 탈 수 있는 벤츠 같은 고급 밴으로. 셋째, 그 여자, 휠체어랑 같이 내 그 잘난 시동생 최현준 집 앞으로 데려다 놔. 강남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며. 그 아파트 동 입구에 내려놓고 넌 바로 뒤돌아서 와의 핸드폰은 꺼놓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마. 나는 엄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현준이네 집에 버리라고? 그건 안 돼. 현우 오빠가 돌아오면 날 죽일 거야. 죽여. 그 인간은 지금 다른 여자 몸 위에서 신나 있는데 널 죽일 시간이 어디 있겠어. 엄마가 냉소했다. 그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했다. 박유진, 너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노릇해서 뭘 얻었니? 내 피 같은 돈으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내가 하녀처럼 그 집 식구들 시중 드는 거? 내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미련한 짓이야. 이제 그 가소로운 현모양처 가면은 찢어버릴 때가 됐어. 하지만 현준이는 신경도 안 쓸 거고 동서는 더 그럴 텐데. 바로 그거야. 걔들이 신경 안 쓰게 만들어야지. 엄마는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렸다. 거기 강남 부촌이라며? 이웃들이 전 부장님은 아닐 거 아냐? 명심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웃들 퇴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데려다 놔. 그리고 넌 근처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찍어. 나머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전화기를 쥔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전화기 너머의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다. 더 이상 시집 갔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던 전통적인 엄마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장군처럼 냉혹하고 정확한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유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지만 더욱 단호했다. 예전엔 엄마가 착한 여자로 사는 법을 가르쳤지.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내 착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엄마가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마.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방안을 채우던 암모니아 냄새도 희미해지는 듯했다. 침대에서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과 까만 핸드폰 화면에 비친 내 초췌한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의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그래, 너무 오랫동안 바보로 살았다. 이제 이 게임을 끝낼 시간이다. 내 행동은 나 자신 같지 않게 빨랐다. 이성이 정밀한 기계처럼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억눌렀다. 엄마의 지시대로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환갑잔치 때 딱 한 번 입었던 가장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혔다. 심지어 옅은 화장까지 해드려 누런 얼굴에 혈색이 돌게 했다. 정말로 깨끗하고 가련한 노인처럼 보였다. 핸드폰 앱으로 가장 비싼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예약했다. 30분 후 검은색 벤츠 스프린터 한 대가 소리 없이 아파트 앞에 섰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기사님이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와 휠체어를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다. 강남구 레미안 아파트로 가주세요. 나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차는 한강대교 위를 부드럽게 달렸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반짝였다.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내 마음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버리는 게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다른 아들에게 돌려보내는 것뿐이었다. 우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최신형 포르쉐를 뽑고는 형에게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거짓말한 그녀의 보물 같은 작은 아들에게. 40분 후 차는 강남의 그 유명한 부촌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서조차 돈 냄새가 나는 듯했다. 차는 시동생 최현준이 사는 아파트 동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1층 로비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기사님, 저기 로비 입구까지만 좀 밀어주세요.
내가 말했다. 기사님은 조금 망설였다. 사모님, 같이 안 올라가세요? 남편이랑 동생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팁까지 얹어주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고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불이 환한 로비 입구에 내려주고는 차를 몰아 떠났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유령처럼 맞은편 화단 그늘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을 들었다. 곧 펼쳐질 멋진 무대를 향해.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주민들이 퇴근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오는 피크 타임이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홀로 앉아 호화로운 로비 입구에서 유독 도드라지고 처량해 보였다. 그녀 역시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불안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유진아. 유진이 너 어디 갔어? 현우야. 현준아. 그녀의 외침은 이내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최현준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의 아내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입구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어머니, 현준의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현준의 얼굴도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우르렁거렸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누가 모시고 온 거예요? 유진이가. 유진이가 나 여기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어.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울부짖었다. 현준아, 어서 엄마 좀 데리고 올라가.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데리고 올라가요? 어디로요? 현준의 아내가 달려들며 양팔을 과장되게 휘저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집 이렇게 좁은데 어머니 계실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건 형님이랑 형님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떠넘겨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못된 것. 내가 현준이 애미다. 내가 오면 안 돼. 시어머니도 목청을 높여 맞받아쳤다. 당신 아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요. 누가 모시든 알아서 하세요. 난 못 모셔요. 세기의 고부 갈등이 강남 최고급 아파트 1층에서 폭발했다. 그들의 싸움 소리는 점점 커졌고 더 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경비원이 다가왔고 이웃들은 걸음을 멈췄다. 심지어 나처럼 몰래 핸드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차가운 손으로 흔들림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 시동생 아내의 히스테릭한 얼굴, 시동생의 난처하면서도 역겨워하는 표정,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울고불고 악을 쓰는 내 가련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았다. 우린 의무 없어요. 애초에 분가할 때 엄마는 형님이 모시기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모셔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떠넘겨요? 정남이 떨어지는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결국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현준의 아내는 그의 팔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나는 녹화를 중단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한 수면과 같았다. 집으로 가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PC방을 찾았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새로 만든 익명 계정으로 방금 찍은 영상을 한국 최대 주부 커뮤니티인 맘스홀릭과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페이스북 그룹 몇 군데에 업로드했다. 영상 제목은 고심 끝에 이렇게 적었다. 충격. 강남 XX 아파트 현실판 페류나 등장. 포르쉐 타는 아들. 마비된 노모를 문전박대. 모든 것을 마치고 PC방을 나왔다. 서울의 밤바람은 유난히 찼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내 피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말이 맞았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나는 내 손으로 첫 수를 두었다. 인터넷의 전파 속도는 바이러스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하자 그 영상이 이미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다고 했다. 아주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칭찬의 기색이 묻어났다. 지금 네티즌들이 최현준이랑 그 마누라 SNS까지 다 털었다. 걔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까지 전부 다 길바닥에 버려진 늙은 어머니랑 비교되니 이보다 더 좋은 풍자도 없지. 여론은 완전히 내 편이야.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서두르지 마. 이건 전체 요리일 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냉정했다. 지금 내 이메일 확인해봐에 내가 파일 하나 보냈어. 거기에 내가 몇 가지를 채워 넣어야 해. 나는 카페를 찾아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열었다. 어느 현모양처의 5년간의 지옥실록지라는 제목의 잘 만들어진 PPT 템플릿이었다. 안에는 끝없는 간병, 바닥난 통장, 남편의 거짓말, 마지막 배신이라는 소제목으로 섹션이 나뉘어 있었다. 유진아,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거기에 채워 넣어. 엄마는 전화로 차근차근 지시했다. 최현우랑 그 여자 발리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되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 그 인간 비행기 예약 내역 캡처, 특히 긴급 출장이라던 날짜. 내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사진, 많을수록 좋아. 특히 그 여자가 널 괴롭히는데도 묵묵히 참아내는 순간들로. 그리고 예전에 내가 몰래 녹음해둔 욕설 파일도 있지? 그것도 첨부해. 마지막으로 너랑 최현우 은행 거래 내역, 특히 시동생한테 1억 원 이체한 기록이랑 걔가 새로 산 외제차 사진을 나란히 붙여. 누가 봐도 한눈에 내가 뭘 겪었고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내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과거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굴욕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현우와 내연녀의 다정한 사진 옆에 내가 그의 어머니 몸을 닦아드리는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사라진 1억 원의 이체 내역 옆에 시동생의 번쩍이는 붉은색 포르쉐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돈을 아끼기 위해 기록했던 가계부 내역도 첨부했다. 빽빽한 숫자들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흉터가 다시 헤집어져 아팠지만 더 이상 피는 나지 않았다. 다 됐어, 엄마. 좋아. 이제 그 파일을 이 인터넷 언론사들 제보 메일로 보내. 엄마는 가정 불화나 사회적 이슈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로 유명한 매체 몇 군데의 이름을 읊어주었다. 이런 데는 사진 있고 증거 확실하고 갈등 구조 뚜렷한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 보내고 나면 넌 싼 모텔이라도 잡아서 들어가 있어. 핸드폰은 계속 꺼놓고. 그리고 구경이나 해. 나는 엄마의 지시대로 내 5년의 피눈물이 담긴 고발장을 여러 곳에 보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 한숨이 터져나왔다. 심판의 종은 이미 울렸다. 나는 그저 초라한 주인공이 등장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면 될 뿐이었다. 사건은 내 상상보다 훨씬 격렬하게 타올랐다. 단 하루 만에 주요 인터넷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강남 페류나와 발리 불륜남이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내가 만든 PPT는 그대로 기사화되었고 남편은 집 살 돈으로 상간녀와 해외여행, 아내는 집에서 심호 대소변 수박,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현실이라는 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다. 최현우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회사와 직책 등의 정보로 인해 금세 회사 동료들에게 신상이 특정되었다. 회사 내부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고 여론의 압박은 엄청났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 고위층에서 즉시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 했다. 이틀 후 나는 모텔 TV에서 최현우의 초라한 귀국 장면을 보았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공항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플래시가 칼날처럼 그에게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날카로웠다. 최현우 씨, 부부 공동 재산을 횡령해 내연녀와 발리 여행을 다녀온 것이 사실입니까? 동생의 노모 부양 거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내분이 폭로한 5년간의 간병 생활은 사실입니까?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그는 인파에 갇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상갓집 개처럼 겨우 택시에 올라탔다. 마스크 아래 가려진 그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나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부터 그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애원에서 분노, 그리고 협박까지.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아, 이제 집에 들어가. 끝을 맺을 시간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며칠간 도망쳤던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최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핏발선 눈,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박유진, 너 미쳤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들어서 만족해? 내 직장, 내 평판, 전부 내가 망쳐놨어. 사과 한마디, 반성 한마디 없이 가장 먼저 나를 비난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평판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최현우, 다른 여자랑 발리 수영장에서 희희낙낙할 때 내 평판 생각은 해봤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가서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우리 부모님과 그의 부모님 현준이가 마지못해 데려다 놓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다. 명백히 미리 약속된 삼자대면이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나를 향한 성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람 좋기만 하던 시아버지였다. 집안 망신은 시키는 게 아니다.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현우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맞아. 이 독한 것,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기력은 없었지만 욕을 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현우를 너 같은 상갓집 기둥서방 같은 거랑 결혼시키다니. 이 늙은이를 밖에 내다버려? 날 길에서 죽으라고? 시동생 부부는 오지 않았지만 현주는 현우의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왔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전부 이 작독한 형수 때문이라고 울부짖는 내용이었다. 최현우의 가족들은 한마디씩 거들며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다. 내가 악독하고 부부간의 정을 짓밟았으며 최 씨 집안에 먹칠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 남편 최현우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묵인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반박하려 했지만 엄마가 그를 제지했다. 엄마는 그저 조용히 격려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들이 모두 지쳐서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은 무시하고 바로 그 동영상을 재생했다. 시동생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우린 의무 없어요. 누가 모시든 알아서 하세요. 이어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욕설, 그리고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시아버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다른 아드님 댁에 모셔다 드렸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보물 같은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을 문전박대한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이었다. 현우 씨, 당신은 나한테 이 1억 원이 현준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현준이는 돈을 받은 다음 날 포르쉐 파나메라를 전액 현금으로 출고했을까? 나는 태블릿을 시부모님 쪽으로 돌렸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작은 아들은 형이 집 사려고 모은 목숨 같은 돈으로 자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리고 두 분의 큰아들, 제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속이는데 동조했고요. 최현우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태블릿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막아섰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지난 5년간 내가 기록한 가계부였다. 반찬값 한 푼, 공과금 한 푼, 시어머니 약값 한 푼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결혼 5년 동안 저는 5만 원이 넘는 옷 한 벌 사 입은 적이 없어요. 돈 아끼려고 김치도, 된장도 직접 담갔어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했죠. 저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짠돌이 생활은 당신이 당신 동생에게 돈을 대주고 밖에서 여자를 만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네요.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최현우의 얼굴에 멎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끄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언제나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좋은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님 잘 모시라고. 저는 단지 여러분의 요구대로 어머님을 깨끗하게 모셔서 다른 아드님 댁에 보내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죠?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내게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뱉은 모든 말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일어섰다. 내 곁으로 와 팔짱을 끼며 맞은편에 굳은 얼굴을 한 사돈들을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가 온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 박유진이 최현우 씨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통보하러 온 겁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저희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최 씨 가족의 충격과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나를 데리고 당당하게 이 5년간의 지옥을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 집을 나온 뒤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다. 엄마는 내게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40대의 유능한 여성 변호사는 내가 정리한 모든 증거를 훑어본 후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최현우 씨 부인, 아니, 박유진 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증거 자료가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입니다. 이 소송,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최현우의 혼인 파탄 귀책 사유, 외도 및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처분을 근거로 재산 분할에서 7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한다. 둘째, 최현우에게 고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위자료를 청구한다.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현우의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반리불륜 게이트와 노모 유기 스캔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확산되며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자 그는 팀장 자리에서 해임되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 그를 둘러쌌던 아첨과 후광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동료들은 경멸과 고소함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발리에서 럽스타그램을 올리던 내연녀 역시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내게 화해를 청해왔다. 처음에는 문자로 자기가 잘못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초췌한 얼굴로 내 손을 붙잡고 너 없이는 못 산다.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다.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지독한 낯섦과 가소로움을 느꼈다. 최현우 씨,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를 공짜로 모시고 돈 아껴주고 당신이 밖에서 마음껏 바람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가사 도우미지.
이제 그 가사도우미가 파업하니까 불안해진 거잖아. 안 그래? 내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힘없이 내 손을 놓았다. 재판 당일 최 씨 가족이 모두 왔다.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내가 가정사를 공론화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판사 앞에 제시했다. 현우와 내연녀의 사진, 비행기표, 호텔 결제 내역. 그가 동생 최현준에게 이체한 1억 원의 기록과 최현준이 그 돈으로 스포츠카를 구매한 계약서. 지난 5년간 내가 시어머니를 간병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녀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10원 단위까지 기록된 상세한 가계부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상대의 어떤 변론도 무력했다.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엄숙해졌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최현우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의 이혼을 명하며 공동재산의 70%를 내게 분할하고 최현우는 추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다 거의 실신할 뻔했다. 그리고 최현우는 모든 기력을 잃은 마리오네트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죗값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동생 최현주는 노인 학대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평판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은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으로 주문량이 급감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이웃들은 그들 부부를 볼 때마다 피해가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했다. 그렇게 자랑하던 포르쉐도 자금난으로 인해 헐값에 팔아치웠다고 들었다. 그리고 한때 기세등등했던 나의 시어머니는 가장 비참한 꼴이 되었다. 이혼 후 현우는 강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고 내게 지급할 배상금까지 떠안아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어머니를 돌볼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여력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현준에게 보내려 했지만 현준 부부는 우리도 형수 때문에 망했다며 그 골칫덩이를 떠안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두 아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맹렬하게 싸웠다. 결국 친척들의 중재하에 그들은 어머니를 비싼 요양원에 모시고 비용은 형제가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엄마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가정의 폭군이 아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두 아들의 불효와 집안을 망친 악독한 년인 나를 저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과응보란 아마 이런 것이리라. 그들은 각자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냉혹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리고 나는 법원 판결문과 배상금을 받은 그날 축하 파티도 누구와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혼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오직 나만의 새로운 통장에 입금했다. 통장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상상했던 흥분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전리품이 아니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목이자 5년의 청춘과 피눈물로 얻어낸 자유였다. 소송이 끝나고 나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매일 다른 메뉴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내게 필요한 것이 말의 위로가 아니라 일상의 온기를 되찾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 전쟁의 끝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대학교 앨범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갓 구워낸 조금은 탔지만 귀여운 모양의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기억난다. 대학 시절 내 가장 큰 꿈은 나만의 작은 베이커리를 여는 것이었다. 그 꿈은 결혼 후 산더미 같은 빨래와 시어머니의 약병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거의 잊힐 뻔했다. 이제 그 꿈을 다시 꺼내올 시간이었다. 나는 배상금으로 서울 최고의 프렌치 파티시에 마스터 클래스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비싼 학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였다.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은 묘했다.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어린, 활기 넘치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밀가루와 버터, 초콜릿의 달콤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정확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법, 완벽한 머랭을 치는 법, 짤주머니로 섬세한 꽃을 피워내는 법을 배웠다. 내 손은 더 이상 소독약과 오물을 만지는 대신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내 몸에서는 기분 좋은 버터와 바닐라 향이 났다. 그 향기가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다. 매일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했고 가장 늦게 떠났다. 반년 후 나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가공인 제과기능사 자격증도 순조롭게 취득했다. 따끈따끈한 자격증을 손에 쥐고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조용한 동네의 길가에 작은 가게를 구했다. 크지 않았지만 밝은 통유리창이 마음에 들었다. 가게의 모든 구석을 내 손으로 직접 꾸몄다.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했고 바닥에는 원목 타일을 깔았다. 아담한 테이블과 의자를 구하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가게 이름은 간단하게 뉴진 베이커리라고 지었다. 개업날 거창한 행사는 없었다.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이 찾아와 주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레몬 타르트를 만들었다. 엄마는 케이크를 한 입 드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좋다. 우리 딸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았네. 내 작은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탔다. 동네 주민들은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너무 달지 않게 만드는 내 케이크를 좋아했다. 근처 직장인들도 오후에 들러 커피 한 잔과 티라미수 한 조각으로 잠시의 여유를 즐겼다. 매일 바빴지만 그 바쁨은 충실하고 행복했다. 손님들이 내가 만든 디저트를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가장 좋았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에 손님이 뜸한 틈을 타 나를 위해 라떼 한 잔과 작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준비했다. 나의 새로운 삶 1주년을 자축하기 위해서였다. 창가 자리에 앉자 따스한 햇살이 내 위로 쏟아졌다. 핸드폰을 꺼내 습관적으로 화면을 열었다. 화면이 너무 깨끗해서 조금 어색할 정도였다. 나를 질식시켰던 최신의 가족 단톡방도, 최현우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도, 시어머니 약 시간을 알려주던 알람도 없었다. 내 핸드폰에는 이제 손님들의 주문과 베이킹 커뮤니티의 정보, 그리고 친구들과 다음 여행지를 정하는 대화만이 남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창밖 거리를 보았다. 사람들은 오가고 차들은 달렸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박유진이었다. 내 두 손으로 나 자신을 위한 달콤함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자. 포크로 케이크를 작게 잘라 입에 넣었다. 진한 치즈의 풍미가 혀끝에서 녹아내리며 상큼한 레몬 향이 감돌았다. 정말 달콤했다. 나는 웃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더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내 인생은 드디어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었다. 엔드.